10번 보면은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될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도 지정고시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도로는 보행만 돼도 안 되고 자동차 통행만 돼도 안 됩니다.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 부르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서는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문에 어디 있을 텐데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적 조건으로 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구간의 도로는 너비가 얼마 이상이면 되죠? 3m 이상. 그러니까 원칙은 4m 이상이어야 되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해가지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 이런 곳에서는 3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원칙적으로는 보행 및 자동차 통행 둘 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도로의 너비를 결정하죠. 그래서 도로의 길이가 각각 10m 미만, 35m 미만, 35m 이상일 때 폭은 2m 이상, 3m 이상, 6m 이상일 것을 요하죠. 이렇게. 다만 요 6m짜리는 읍 면지역에서는 4m 이상. 그러면 자 도로의 길이가 15m이면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2번. 이니까 폭은 3m 이상이어야 한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허가권자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을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생략할 수 있는 사유죠. 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지정하려고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힘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가 이거 적혀 있는 거.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이거 도로로 지정 공고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만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첫 번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힘들 때, 두 번째는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곳들을 도로로 지정 고시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대지는 얼마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죠? 2m 이상. 자, 그러니까 원칙적인 도로의 폭이 4m니까 대지는 원칙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하죠. 이렇게. 다만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원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크니까 이런 건물들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공장일 때는 3000, 일반적인 건축물 때는 2000. 다음. 그 다음에 건축선, 옳은 것.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있죠.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있고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죠. 이렇게. 소요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면 안 되고 소요너비의 2분의 1. 소요너비의 2분의 1. 양쪽 옆에 대지가 있으니까. 근데 2번.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와 가각전제에 의해서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이라는 말이 빠졌죠. 죄송합니다.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가각전제 다른 건 모르셔도 좋은데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가각전제에서 지정된 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는 거. 그것만. 그 다음에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모두 8m 미만이어야 하고 교차각도 120도 미만일 때 가각전제가 적용이 되죠. 3번이 정답. 이하 아니고 미만일 때. 그러니까 도로의 폭도 좁고 각도 좁을 때 합니다. 좁을 때 아니고 좁을 때.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임의대로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모든 용도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범위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이걸 지정 건축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정된 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해 줍니다. 이건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그러니까 소연업에 미달한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이랑 가각전제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고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라는 거. 그 다음 5번에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까지는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 12번 옳은 것.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00이죠. 1500. 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조경 의무가 배제되는 거 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빼고 그 다음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축사, 도시군 계획 시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에는 조경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숫자 나오는 게 공장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은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 1,500 미만. 인 물류시설은 조경 의무가 배제되죠. 다만 물류시설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으면 조경을 꼭 해야 되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조경 의무가 배제되지 않죠. 그 다음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얼마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할 수 있죠? 3분의 2.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 조경 면적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만큼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뭐죠? 어떤 건물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됩니까?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훈아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얘네들의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5,000 이상일 때 애는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용도지역이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경영이 포함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 요런 데가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는 대지 면적의 얼마까지? 10%.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죠. 다만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조경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착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뭐만? 용적률이랑 높이만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종문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업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했습니다. 착하죠. 해서 완화되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단 뭐는 빼고?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설치 대상 건축물 중에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 있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고 공개공지에는 기느자, 파고라 등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이용하기 쉽도록. 그 다음에 공개공지 설치했는데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에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건축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2배가 120%.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건축물이 없는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근데 어디가 틀렸어?
건축물이 있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규제를 하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이거보다 작게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요거보다 작게 분할할 때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OX 문제 6번 한번 보실까요? 6번. OX 문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틀렸다고 되어 있죠. 우리 기본서 같은 데 보면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 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높이 제한이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 이러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에 위반되게 대지를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수업을 안 합니다. 이 안에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는 건데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규모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규정들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대지 안의 공지라는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선은 이 안에 없죠? 건축선. 그러니까 건축선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과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높이 제한은 아마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법에서 높이 제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하고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이렇게 크게는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죠.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허가권자가. 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다만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역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죠? 특별시랑 광역시만.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 이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조건, 햇빛 볼 수 있게 하는 곳은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자,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 어디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해야 되죠? 정북방향. 인접대지로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이게 원칙. 원칙은 그러니까 정북방향부터 띄우는 거죠. 근데 이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안의 대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이 구역이 앞에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안에서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남방향부터 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준점을 남쪽으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정북방향에 건축물이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뒤에 건물이 없으니까 남쪽부터 띄워도 되고 그 다음에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랑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정남쪽부터 띄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 정북방향부터 띄우는데 이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별 가로구역 내 건축물들,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안, 그 다음에 정북방향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정남쪽부터 띄우는 경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북방향에 건축물이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북방향 토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으면 남쪽부터 띄워도 된다라는 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이거 적용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일반 상업지역이랑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9시부터 3시 사이에 모든 세대가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을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하면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몇 미터 띄우고 몇 미터 띄우고 그런 거 적용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몇 미터 띄우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 없고 차라리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에는 일반 이거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죠? 층수는 2층 이하로서 엔드죠. 엔드. 높이는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건축물 높이 제한 해서 보면 틀린 거.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렇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2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해서 건물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를 띄우고 9m를 초과할 때는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1조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틀렸죠.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OX 문제 2번 볼까요? 택지 개발지구 이런 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 이런 곳은 원칙적으로 정북방향부터 띄워야 되는데 이런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정남방향부터 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각종 면적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장 중요한 건 제외되는 부분들.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 했죠. 소연업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의 면적이랑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거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읽으면서 한번 보죠. 1번 대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뺍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게 아까 소연업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 그 다음에 가각전제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요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아예 빼버립니다. 그 다음 원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1m. 자, 건물을 이렇게 지표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을 지표면에 붙여서 지을 수도 있지만은 출입구를 이쪽에 짓는 거죠. 그러면서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 계단을 한 두세 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단 부분을 잘라버리면은 이 계단 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되니까 이런 것들 빼주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빼버립니다. 근데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 이 타이어 달아놓고 차대는 데 있죠. 이런 것들은 1.5m까지
이렇게. 원칙은 지표면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 바닥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아마 노트에 한 3번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도 제외되는 거. 노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의 3번에 아마 있을 텐데 그렇습니까? 4번? 4번.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락. 다락은 층고가 얼마? 1.5m. 경사지붕은 1.8m. 그러니까 그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고라고 해요. 층고. 반자 높이면 바닥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반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층고는 윗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부터 6층 바닥까지가 층고. 그러니까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되죠. 층고는. 그래서 이 층고 1.5m, 1.8m 이게 시험에서 나왔던 게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계법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여기가 1종 일반 주거지구, 2종 일반 주거지구, 대지 면적이 여기는 800이고 여기는 200이고 용적률이 여기 200이고 할 때 전체 대지 면적이 전체 대지에서 쓸 수 있는 연면적이 1200이면은 이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우리 앞에 있었던 문제. 이렇게 100%였죠. 그게. 그런 것들이 국계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냈었죠. 자, 건물을 짓는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1층은 뭐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1층은 반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락은 층고가 1.7m일 때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200%일 때 이 건물에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빼는 걸 봐요. 빼는 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일단 지하층 빼야 되죠. 용적률 산정할 때는. 그 다음에 1층에 주차장 요거 빠져야 되죠. 얘게 빼고 요거 빼고. 그러면은 지금 쓰고 있는 게 요만큼. 2층, 3층 주택 부분이랑 1층에 일종 근생 부분. 요 부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락은 지금 지붕이 누가 봐도 경사지붕이죠. 이럴 때는 층고가 얼마까지? 1.8m까지는 바닥 면적을 제외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빼야 됩니다. 요거 빼고 그럼 쓰고 있는 게 요 부분. 그러면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용적률이 200%면은 이 대지에 쓸 수 있는 연면적은 2000인데 그러면 여기 쓰고 있는 걸 빼주면 되겠죠. 뭐 500이고 여기도 또 500이고 여기 300이라 하고 하면은 1300 쓰고 있죠. 그러면 2000에서 1300 빼주면 700이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이런 식으로 건축법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락 뭐 이런 것들은 경사지붕일 때 빼는 거 이런 것들은 요 계산 문제 이렇게 그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4번 건축물의 옥상, 옥외, 지하, 옥내가 아니라 옥상, 옥외, 지하에 그 4번에 한 3번째 줄 정도, 2-3번째 줄에 있을 텐데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도시자크스, 정화기 등등등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탱크를 맨날 옥상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바닥 면적을 빼주니까. 얼까봐 집안에 넣죠. 바닥 면적이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옥상, 정화조 다 지하에 있죠. 냄새 날까봐 아니라 바닥 면적을 빼주니까. 이런 걸 보고 건물을 보면 아 그래서 저 위에 지었구나, 정화조가 땅 밑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참 공법이 재밌는 건데 시험만 치면. 그 다음에 5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것들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죠. 5번이 정답.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옆에 그 노대. 안 넣어놨네 이거. 그래서 노대 등의 면적은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에 얼마를 곱해주죠? 1.5를 곱한 값을 빼고 남는 게 있으면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던 바닥 면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층수, 높이,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할 때는 어디? 가장 많은 층수.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5층이고 이쪽에서 보니까 3층일 때는 그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죠. 가장 많은 층수. 그 다음에 건물의 층수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아니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만 4m마다. 명확하면 층고가 10m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4m마다. 무조건 4m마다 한 개의 층으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 부분도 건축물의 높이에 시험에 나오는 필로티들은 대부분 제외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건축물의 옥상의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런 것들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 바닥 면적이 아니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에 층수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층수에서는 아예 빼버립니다.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그러니까 건물의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 똑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이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다만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일 때, 8분의 1이나 6분의 1 이하일 때, 작을 때는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고 층수에서는 아예 빼버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 5번. 건축물의 옥상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층수에서는 아예 빼버리고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만. 기준은 똑같습니다. 건축 면적의 8분의 1.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우리 자료에 31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공법에서 이행강제금이 총 2번 나옵니다. 2번. 건축법에서 한 번 나오고 농지법에서 한 번 나오고 둘 다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대한 불응을 하니까 그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 그래서 명령, 불응 하면 이행강제금. 근데 조건을 붙였는데 이행을 안 할까봐 부과하는 돈은 뭐였죠? 이행보증금. 자,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주는데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습니까?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돈은 이행보증금. 근데 담보를 안 잡혀놔도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공공. 믿을 수 있는 애들은 이행보증금. 담보를 안 잡혀놔도 됩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명령을 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나 대지가 건축법 규정에 위반된 거죠. 그럴 때는 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철거, 개축 등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건축주가 불응했을 때 불응에 대한 제조치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명령, 말 안 들었으니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부과하죠? 죽을 때까지, 말 들을 때까지, 이행, 말 안 들으니까 부과하는 돈이니까 말 들을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합니다.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회? 2회. 농지법은 매년 1회. 이렇게.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허가권자가 부과하고 농지법은 역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죠. 내가 소유상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는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죠. 그게 처분 의무 기간. 근데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죠. 처분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불응하면 제재조치가 이행강제금.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처분 명령 받고 내가 팔고 싶은데 이게 안 팔립니다. 못 팔았을 때 매수 청구하는데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하죠. 그때는 공시지가를 기준. 공시지가. 처분 명령 받았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미리 문서로서 알려줘야 되고, 뭐, 문서로서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과일수는 건축법은 1년에 2회, 농지법은 매년 1회. 그 다음에 부과금액. 건축법에서는 일단 무허가, 그 다음에 용적률 위반, 건폐율 위반, 무신고, 일대. 요 네 가지. 그러니까 건축법에는 건축법 규정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요 네 가지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얼마? 50%에 곱하기 위반 면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에다가 위반 사항에 따른 비율을 곱해줍니다. 무허가는 100%, 용적률은 90%, 건폐율은 80%, 무신고는 70%. 요만큼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요거 네 가지 말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 사항이 크니까 요 네 가지는 따로 시가표준액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다가 위반 사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요거 말고 나머지 위반 사항은 상대적으로 좀 경미하니까 시가 표준액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몇 프로, 요거 위반하면 몇 프로,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까지를 부과를 하죠. 그 다음에 상습 내지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얼마를 가중하죠? 100분의 100을 가중한다 라는 거. 안 내면 뭐 강제징수하고. 그 다음에 부과의 중단. 명령 말 안 들어서 부과를 했으니까 말 들으면 부과를 중단하죠. 그래서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거의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16번. 틀린 것.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나 구두? 문서로. 구두 안 됩니다. 구두 안 되고 운동화도 안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용적률 요거 4가지 위반 사항 중에 하나죠. 용적률을 위반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의 얼마? 50. 일단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90%, 용적률이니까 90%를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로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대.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자,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무허가, 용적률, 건폐율, 무신고 아니죠. 요거는 시가 표준액의 1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게 2%입니다.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라고. 틀린 지문이니까 틀린 거 고르는 문제는 내가 안 배운 건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 안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배운 거 안에서. 일단 1번이 정답이니까 이런 것들은 쉬운 거니까 1번이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뭐 1번이 정답이면 밑에 거 읽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다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1번이 정답 같으면 좀 빨리 읽어야죠. 나머지를. 1번이 정답이겠지 생각하고. 근데 의외로 5번에 너무 정답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1번이 정답인 것 같아도 2번, 3번, 4번, 5번을 다 안 읽을 정도의 강심장은 잘 없죠. 그러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1번이 확실히 정답이다 하면은 뭐 짚고 넘어가도 되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뭐 빠른 속도로 읽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럼 읽으면 되죠. 2번 읽지만 하면 됩니다. 2번 읽지만. 2번 읽을 시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정답 찾으면 되지. 뭐 굳이 뭐 1번 읽고 다른 거 안 읽고 이렇게까지 빨리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일인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이게 상습.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때 N은 얼마를 가중하죠? 100분의 100을 가중하죠. 그 다음에 안 내면 강제 징수한다 라는 게 5번. 그 다음에 주택법 보자.
옳은 것.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공동주택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지어지는 공동주택에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랑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그 다음에 도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종류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죠?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게 끝.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이하여야 되죠? 50제곱미터 이하일 거. 50제곱미터. 원룸은. 그리고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해야 되고,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혼자 사니까 땅 밑에 묻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생이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는 없죠.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건 원룸형 주택에서만 예외를 인정을 했습니다. 원룸형에서만.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몇 개 지을 때? 한 세대를 함께 짓는 경우. 요거 주인집 짓는 거. 주인집.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 요런 데서는 원룸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것. 어쨌든 예외가 인정되는 건 원룸형 주택에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해서 보면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도생 외의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짓는 건 용도지역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도생 외의주택을 몇 세대 지어야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세대수에 제한이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원룸형 주택이랑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이걸 같이 짓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룸형 주택이랑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같이 짓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을 기관시설이라고 하고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하죠. 다만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인 게 가통지라고 했는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 그러니까 뒤에 가스, 통신, 도로가 아니라 지역 난방시설. 그 다음에 단지와 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단지와 단지 사이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그러면 폭 12m의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지.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니까 12m짜리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주체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등록은 아까 잠깐 했는데 등록은 연간이죠. 연간 20호, 2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 다만 도생은 몇 세대? 30세대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 할 때가 아니라 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미리 누구한테 등록을 하죠? 국장에게 등록을 한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장에게. 2번
조합이 등록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국장에게 등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등록 한번 볼까요? 자,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N은 뭐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그 다음에 조합, 고용자, 그 다음에 법인, 내지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런 사람들 등록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조합이나 고용자도 등록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등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되는 사람이 나눠보면 법인이랑 개인. 법인은 자본금이 얼마? 3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하고 관련 분야 기술자를 한 명씩 보유할 것.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건. 그 다음에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에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거는 제외되죠. 그리고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할 때는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면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내지는 근데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고 관련 분야 기술자를 한 명 이상 확보를 하여야 한다.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사유는 1번부터 4번까지는 항상 나오는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얼마가 지나기 전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죠. 2년. 그 다음에 옆에 OX 지문에 4번 한번 볼까요?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많은데 필요적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두 가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N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거. 그 다음에 그 위에 3번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아니죠. 요거는 제외하고. 그다음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은 중요하니까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